모파상의 단편소설 1884년 목걸이. 단 하나의 목걸이가 한 여인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0년이라는 눈물겨운 세월을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화려한 내 모습에서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욕망이기에 누구도 쉽게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찰나의 욕망에 눈이 멀었던 대가가 이토록 가혹할 줄은 그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깊은 탄식과 함께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모파상의 1884년 단편소설 목걸이 시작합니다. 그녀는 참으로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다고나 할까. 그저 가난한 하급 직원의 집안에서 태어난 평범한 처녀들 중 한 명일 뿐이었지요. 지참금도 없고 어떠한 유산이나 기대를 걸 만한 배경도 없었던 그녀에게 부유한 좋은 가문의 남자를 만나 사랑받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저 닿을 수 없는 꿈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교육부의 어느 말단 직원과 결혼하며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늘 불행했습니다. 화려하게 몸치장을 할 수 없었기에 늘 수수하게 차리고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자신이 누려야 할 고귀한 지위를 빼앗긴 사람처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여인들에게는 신분이나 집안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타고난 미모와 우아함, 그리고 남을 매혹시키는 매력이야말로 그 어떤 혈통과 가문을 대신하는 법이니까요. 고상한 기품과 우아한 취미, 그리고 명민한 재능만이 그들의 계급을 이루며 평민의 딸이라 할지라도 귀족의 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자기야말로 온갖 쾌락과 사치를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추한 집, 허름한 벽, 낡아빠진 의자들, 볼품없는 커튼,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히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신분에 있는 다른 여자들이라면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들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어린 소녀를 볼 때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글픈 후회와 미칠 듯한 환상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동양풍 벽지로 장식된 거실, 높은 청동 촛대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뚱뚱한 하인 2명이 난로의 열기에 취해 안락의자에서 잠든 풍경을요. 옛날 비단으로 벽을 두른 넓은 거실과 값을 매길 수 없는 골동품들이 놓인 우아한 가구들, 그리고 모든 여성이 선망하는 사교계의 남성들과 오후 5시에 한가로운 담소를 즐기는 향기로운 밀실을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사흘이나 빨지 않은 식탁보를 덮은 둥근 식탁 앞에 앉아 맞은편의 남편이 수프 그릇의 뚜껑을 열며 "아, 정말 훌륭한 수프야. 나에겐 이보다 좋은 게 없어." 라고 기쁜 목소리로 외칠 때면 그녀는 환상 속의 눈부신 만찬을 떠올렸습니다. 번쩍이는 은그릇들, 선경 속의 숲과 기이한 새들을 수놓은 화려한 벽지, 눈부신 그릇에 담겨 나오는 진귀한 음식들, 그리고 신비로운 미소를 띠고 정담을 속삭이는 남녀들의 모습을. 그녀에게는 드레스도 보석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그녀는 누군가의 선망이 되고 싶었고 남자들을 매혹시켜
구애를 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유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오면 며칠 동안이나 슬픔과 후회, 절망과 비관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기에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커다란 봉투 하나를 들고서 무척이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보, 당신에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오. 그녀는 성급한 손길로 봉투를 찢어 인쇄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조르주 랑포노 부처는 1월 18일 월요일 저녁 대신관저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루아젤 부처를 초대하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남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기뻐하기는커녕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초대장을 테이블 위로 팽개치듯 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중얼거렸지요. 이걸 가지고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요?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평소에 좀처럼 외출해 본 적도 없으니 참으로 좋은 기회가 아니오. 모든 직원이 이 초대장을 얻으려고 서로 다투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오. 우리 같은 하급 직원들에게는 몇 장 돌아오지도 않은 귀한 것이란 말이오. 그날 밤 그곳에 가면 고위 관료들을 모두 직접 볼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그녀는 성이 잔뜩 난 눈초리로 남편을 쏘아보더니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걸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고 갈 옷이 없다는 걸 몰라요? 남편은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는 당황하며 이렇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가 극장에 갈 때 당신이 입는 옷 있잖소. 내 눈에는 그 옷도 충분히 멋져 보이던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줄기 굵은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서 입술 끝으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오? 도대체 왜 그래? 그녀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젖은 뺨을 닦아내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난 입고 갈 적당한 옷이 없으니 그 무도회에 갈 수 없을 뿐이죠. 그러니 이 초대장은 나보다 훨씬 더 옷이 많은 부인을 둔 당신 동료에게나 가져다 주세요. 남편은 마음이 몹시 서글퍼졌습니다. 그는 다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마틸드, 그럼 적당한 옷 한 벌을 맞추는 데는 얼마나 들겠소? 아주 호사스럽지는 않더라도 다른 때도 입을 수 있고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은 것으로 말이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불러야 이 검소한 남편이 당장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지 신중하게 가늠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조금 주저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400프랑 정도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습니다. 마침 그에게는 꼭 그만한 금액의 저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돈으로 총 한 자루를 사서 일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사냥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접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400프랑을 내어줄 테니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예쁜 드레스 한 벌 사도록 하구려. 무도회 날이 다가왔지만 루아젤 부인은 슬프고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요 며칠 동안 당신이 이상하던데.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몸에 걸칠 보석 하나, 원석 하나도 없다는 게 짜증스러워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런 자리에 그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가느니 차라리 아예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이렇게 달랬습니다. 내 꽃을 달면 되잖소. 요즘 같은 계절엔 그것이 아주 세련되어 보일 거요. 하지만 그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서 가난한 집 여자처럼 보이는 것만큼 굴욕적인 일은 없어요. 그때 남편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당신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가 봐요. 그녀에게 보석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않소? 당신들 둘은 충분히 친한 사이니까. 그녀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맞아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이튿날 그녀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커다란 옷장으로 가서 큰 보석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마틸드는 먼저 팔찌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진주 목걸이를, 그리고 정교하게 세공된 베네치아 풍의 금제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걸쳐보며 망설였습니다. 선뜻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돌려주고 싶지도 않았지요. 그녀가 계속 물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건 더 없니? 응, 더 있지. 직접 찾아봐. 네가 뭘 좋아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 그녀는 검은 공단 상자 속에 담긴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를 집어든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목이 파인 드레스 위로 그 목걸이를 걸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부신 모습에 그녀는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기대가 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오직 이것 하나만 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마틸드는 친구의 목을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입을 맞춘 뒤 그 보물을 품에 안고 폭풍처럼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무도회 날이 되었습니다. 루아젤 부인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어떤 여인보다도 예뻤으며 우아하고 고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희에 찬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모든 남자가 그녀를 주시했고 그녀의 이름을 물으며 소개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각의 수행원들이 앞다투어 왈츠를 신청했고 심지어 장관조차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취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의 미모가 거둔 승리의 영광 속에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찬사와 모든 남자의 갈망, 그리고 여인으로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그 달콤한 기분 속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관저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자정부터 다른 3명의 신사와 함께 작은 대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 위로 준비해온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입던 수수하고 소박한 외투였지요. 그 초라함은 무도회 드레스의 우아함과는 너무도 대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느낀 그녀는 화려한 모피를 두른 다른 부인들에게 자신의 가난한 외투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려 했지요. 남편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기다려요. 밖은 추우니까 내가 가서 마차를 불러오겠소.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마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지나가는 마부들을 향해 소리치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며 센 강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며 마침내 강둑에서 낡은 야간 마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치 낮에는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기 부끄러운 듯 밤이 되어서야 파리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마차였습니다. 마차는 그들을 마르티르 거리에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들은 지친 몸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자신의 눈부신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에 걸쳤던 외투를 벗어던진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에 걸려 있어야 할 목걸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이미 반쯤 옷을 벗은 상태였다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녀는 남편을 향해 몸을 돌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포레스티의 부인의 목걸이가 사라졌다고요.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은 옷의 주름 사이를, 외투의 안감을, 그리고 모든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도회장에서 나올 때까지 분명히 목에 걸려 있었어. 남편이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관저 현관에서 나올 때만 해도 손으로 만져봤는걸요. 하지만 길에서 잃어버렸다면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텐데. 아마 마차 안에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차 번호를 기억하세요? 아니, 당신은? 저도 못 봤어요.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루아젤은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오겠소. 루아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고 난 뒤 그녀는 무도 회복을 입은 채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못한 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아침 7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경찰본부로 갔고 신문사에 광고를 냈으며 마차 회사들에도 연락하여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희망의 그림자라도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재난 앞에서 온종일 공포에 떨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루아젤은 창백하고 침울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요.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소. 그가 말했습니다. 목걸이에 이음새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고 말이오. 그렇게 시간을 좀 벌어야겠어. 그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고 루아젤은 5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보석을 대신할 다른 목걸이를 찾아야만 하오. 이튿날 그들은 보석함에 적힌 이름을 보고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보석상은 장부를 뒤지더니 말했습니다. 부인, 저희 집에서는 이 목걸이를 판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보석함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 잃어버린 것과 가장 흡사한 목걸이를 찾아 보석상에서 보석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후회와 괴로움으로 아파하면서 마침내 팔레 루아얄의 한 보석상에서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4만 프랑이었습니다. 주인은 현금으로 사면 3만 6천 프랑까지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목걸이를 찾기 전까지 사흘간의 여유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2월 말까지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게 되면 3만 4천 프랑의 도로 사달라는 조건도 걸었지요. 루아젤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1만 8천 프랑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서 돈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 프랑을, 어떤 사람에게는 500 프랑을, 차용증을 쓰고 고리대금 업자들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갚을 수나 있을지 확신도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예감하며 공포에 질린 채 보석상을 찾아가 3만 6천 프랑을 내고 새 목걸이를 받아왔습니다. 마틸드가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러 갔을 때 친구는 조금 쌀쌀맞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좀 더 일찍 가져오지 그랬니? 내가 쓸 일이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녀는 친구가 상자를 열어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목걸이가 바뀐 것을 알아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도둑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하지만 다행히 친구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루아젤 부인은 가난한 자들의 끔찍한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무서운 빚을 반드시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한여를 내보냈고 지붕 및 다락방을 빌려 이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집안일이 힘이 드는지, 부엌 일의 고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홍빛 손톱은 기름진 냄비를 닦느라 닳아 없어졌습니다. 더러운 빨랫감을 직접 빨아 주레에 널었고 매일 아침 쓰레기를 거리로 들고 내려갔으며 숨을 헐떡이며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하층 계급의 부인네 같은 옷차림으로 장바구니를 팔에 끼고 시장과 야채 가게, 정육점을 드나들며 값을 깎다 욕을 먹어가면서 비참히 한 푼 한 푼을 절약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까지 상인의 장부를 정리해 주었고, 때로는 한 페이지에 5수씩 받고 서류를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생활은 무려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0년이 끝날 무렵, 그들은 고리대금의 이자까지 포함한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루아젤 부인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집쟁이에 억척스럽고 가난한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치마는 아무렇게나 걸쳐 뒤틀려 있었으며 손은 거칠었습니다. 큰 물통을 들고 바닥에 물을 뿌려 청소를 하며 거친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남편이 사무실에 가고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래전 그 무도회, 자신이 그토록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인생이란 참으로 이상하고 무상한 것이어서 사소한 것 하나가 파멸을 가져오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니 어느 일요일, 한 주의 노동에서 벗어난 그녀는 샹젤리제 거리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포레스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루아젤 부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말을 걸까? 그래,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모두 털어놔야겠어. 못할 이유가 없지. 그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 잔느. 포레스티의 부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비천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에 놀라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부인,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게 아닌지. 아니야, 나 마틸드 루아젤이야. 친구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 가엾은 마틸드. 어쩌다 이렇게 변했니? 그래, 그동안 참 힘들었어. 너를 만난 이후로 정말 고생이 많았지. 그리고 그게 다 너 때문이었어. 나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기억나니? 교육부 무도회 갈 때 빌려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야. 응, 기억나. 그런데 사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었어. 무슨 말이야? 돌려줬잖아. 내가 돌려준 건 너의 것과 똑같이 생긴 다른 목걸이였어. 그걸 사기 위해 우린 10년 동안 빚을 갚아야 했지. 우리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넌 모를 거야.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난 정말 홀가분해. 포레스티의 부인이 걸음을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내 목걸이를 대신하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단 말이니? 그래. 넌 눈치채지 못했지. 정말 똑같았거든.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깊은 충격을 받은 듯 마틸드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 가엾은 마틸드. 내 목걸이는 모조품이었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나가는 가짜였다고. 오, 가엾은 마틸드. 내 목걸이는 모조품이었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나가는
가짜였다고. 잘 들으셨나요? 내 기드 모파상의 목걸이. 내 마지막 한 문장, 바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스쳤나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토록 애타게 지키려 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빌려온 빛이었는지를 묻는, 타인의 눈에 반짝이기 위해 치른 대가가 정작 나의 삶을 조용히 달아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모파상은 이 이야기 속에 정답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은 흥어드냐 우리에게 가만히 질문을 건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진짜입니까? 오늘 밤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이 한마디를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나는 충분해 있습니다. 오늘 밤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이 한마디를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나는 충분해요.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